안녕하세요. 테크형 김시소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우리가 뭐 흔히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인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송인규 교수님 모시고 이 암호화폐가 최근에 급등락을 한 배경과 또 향후 전망, 그리고 지금 이미 시행이 됐죠. 9월부터 이제 좀 실효성을 가지는 특검법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나, 이런 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인규 겸임 교수입니다. 우선은 이제 좀 용어를 먼저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검법이 개정이 되면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채택을 했고,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쓰다가 암호자산이라고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객관성이 있는 용어는 암호자산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암호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거의 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한 달 사이에 암호화폐가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을 했잖아요. 이 배경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증시의 유난 속담이 있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1년 전의 가격을 보면은 약 10,000불 정도였습니다. 물론 작년에 제일 낮을 때는 이제 뭐 4,000불까지도 갔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제일 고점 약 한 달 전쯤에는 62,000불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뭐 35,000불 정도 이제 해서 등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10,000불을 기준으로 보면 62,000불이면 이미 500% 이상 이제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35,000불이라도 250% 이상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거치는 국면이다. 뭐 그 중간에 여러 변수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있었고, 뭐 그런 뭐 각국의 중국의 뭐 그런 규제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좀 조정을 거치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보니까 아까 지금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각국의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규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세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버블이 있으면 버블은 어떤 것이 이렇게 찌르면은 터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터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제일 먼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은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에 결제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그런 거고, 그러면서 이제 뒤따라온 것들이 이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도 금지하고 비트코인의 채굴도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정부의 규제가 세게 들어가니까 버블이 빨리 터진 그런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굴량으로도 봐도 그렇고 거래량으로도 봐도 그렇고 글로벌에서 가장 이 아까 암호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암호자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연일 계속 세게 지금 규제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암호 자산의 가치가 결국에는 제로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규제는 중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규제는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다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허용을 하고 또한 육성 장려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중국만은 약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은 사실 이제 달러로 인한 트라우마가 이제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폐를 국제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CBDC라고 불리우는 거를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디지털 커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거를 DCEP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붙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이거를 가지고 인민폐를 국제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CBDC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제대로 시행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중국의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은 여전히 중앙에서 그거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보장이 잘 안 될 거다. 근데 그렇지만은 디지털 커런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랑 비교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커런시인 건 똑같지만 중앙에서 통제가 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디지털 커런시를 우리가 내서 전 세계에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더 어쩌면은 익명성도 보장하고 그다음에 뭐 중앙에서 통제도 안 되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지금 탄압하고 있고 암호 자산을 탄압하고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중국의 경우 디지털 통화를 통해 가지고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이것들이 디지털 통화라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자산과 맥을 같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경쟁자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의 CBDC를 낸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없어지냐? 루비니는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없어진다.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중앙 집중화의 정도, 그 다음에 익명성의 정도,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선택지의 길을 갈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CBDC는 거래 수단으로는 좋다. 왜냐하면 통화 가치는 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은 가치 변동하니까 지불 결제할 때 가격이 바뀌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지불 결제의 수단으로 쓰이는, 말하자면 테슬라를 살 때 비트코인 가격이 바뀌면 그러면은 그냥 CBDC로 쓴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의 일정 부분의 역할은 많이 소멸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디지털 커런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류의 이제 암호 자산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화폐적인 성격 말고 다른 굉장히 많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단 하나의 화폐적인 성격만 놓고서 디지털 CBDC가 나왔으니까 이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중국의 경우에 CBDC와 암호자산을 좀 놓고 보면은 지금은 현재로는 어떤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쉽겠네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생각하겠지만 일반 많은 다중들이 볼 때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립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내년부터 지금 암호 자산, 우리 송 교수님이 이제 암호 자산이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암호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암호 자산으로 이룬 암호 자산을 통해 거둔 수익들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이영두 기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두 기자. 네. 우리가 암호자산,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코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년부터 정부가 이제 좀 과세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요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난 금요일에 정부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개별 암호자산이 아니고 암호자산 전체 투자한 거에 대해 가지고 순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이 난 부분이 있고 손실이 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차익에 대해 가지고 순이익이 난 소득에 대해 가지고 기타 소득으로 20% 분리과세, 그리고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하고 비교하면 과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나 뭐 세부 전기료 이런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제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가상자산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20만 원이 세금으로 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지금 이영두 기자가 가상자산, 그러니까 뭐 암호자산에 대한 이제 그 과세 방안을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 과세 비율도 굉장히 그 주식에 비해서는 엄청 센 편이고, 그러니까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할 것 같아요. 뭐 과세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월에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9월 달까지 유예 기간을 주면서 거래소들이 이제 갖춰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ISMS 인증이고요. 두 번째가 은행이랑 가상 실명 인증 계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MS 인증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데들이 이제 이미 했는데 문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인증 계약을 얻어내는 것인데 이게 은행연합회에서 엄청나게 두꺼운 양의 가이드라인을 다 이제 은행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이걸 하면은 말하자면은 실명 계약을 해가지고 거래소랑 비즈니스 하게 되면은 효과는 뭐냐면은 고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예금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근데 사후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정부에서 다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집행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럼 은행은 알아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은행한테 이걸 다 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리스크를 지면서 계약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현재 4군데가 이제 실명 계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래소 중에 4군데인데, 그러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렇게 4군데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추가로 누구한텐가 더 줄 것인가, 은행이.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라고 봅니다. 그럼 뭐냐면 200개가 넘는 거래소들의 거의 대부분은 실명 계좌가 없어요. 실명 계좌가 없이도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은 돼요.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거래소를 가면 편하게 내가 늘 쓰는 원화를 가지고 다 거래를 하는데 비트를 가지고 거래를 하려면 비트를 내가 보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사고 팔아야 되고 아니면 이 거래소가 비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어려움을 과연 사람들이 견디면서 여기서 거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은 4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거래소가 4군데로 집중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4군데는 아마 혜택을 받게 될 거고, 정말 1개, 2개, 아주 소수가 추가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에 문을 닫게 되는 200개가 넘는 되겠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거래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4군데에 상장이 되지 않은 그런 코인이 여기 있다면 그거 말고는 여기서 거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런데 200개가 넘는 거래소에 몇 개씩 갖고 있는 자기네들만의 코인 때문에 여기랑 거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코인런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쪽 거래소로 가는데 똑같이 상장이 돼 있는 건 옮기면 돼요. 근데 상장이 안 돼 있는 데는 팔겠죠. 다 팔려고 그럴 텐데 누가 살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 코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 거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거래소들의 재산, 고객들이 이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 건가요? 우리가 증권회사랑 거래를 하면 내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은 어디 있나요? 그 주식은 증권회사 갖고 있지 않고 예탁원에 갖고 있어요. 내 돈은 따로 또 증권회사 갖고 있지 않고 내 은행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랑 고객의 재산이 떨어져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런 법적인 조치나 아무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코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팔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빼려고 할 때 과연 거래소가 정말 선의를 가지고 다 잘 줄 능력이 있을지 그런 의향이 있을지 만약에 능력이 없거나 의향이 없거나 둘 다 없으면 코인런이 생겨가지고 고객들은 내 자산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요. 그건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그런 지금 특급법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지금 답이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은 그 과정에서 지금 코인런이 일어날 것이고 이미 일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좀 그 코인 이 판, 암호 자산의 판이 한번 정리되는 계기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사실은 이제 거래소에 적정한 숫자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증권 거래소를 보면은 증권 회사는 많아도 거래소는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거래소가 200개가 있는 그런 형국이고 다 자기의 시장에서 다 다른 호가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개가 넘는 거는 너무 많고 시장으로서 기능하기도 어렵고 더욱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